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 산 50억 원짜리 저택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내 부모 같은 가난뱅이들이 감히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니? 그 잔인한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순간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강유진, 34살입니다. 청아그룹의 맏며느리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 서연이를 품에 안고 거실에 섰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동짓날 저녁이었습니다. 팥죽 그릇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밖, 바로 옆집을 가리켰습니다. 평창동의 이 대저택과 나란히 서 있는 조금도 작지 않은 또 다른 대저택.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집은 저희 부모님 댁입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강철 같던 시아버지, 최 회장님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늘 저를 아래로 보던 시누이 미나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이들의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7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이름 석자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저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펀드들은 언제나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제시황을 확인하고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가는 회의를 주재하며 밤늦게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삶, 저는 그 삶을 사랑했습니다. 치열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끌렸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들 했습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장식된 예식장,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찬 하객석, 그리고 제 손가락에 끼워진 아주 크고 무거운 다이아몬드 반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청아그룹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평창동의 대저택에서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해야 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시어머니께 행선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들은 가문의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 품격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호통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은 늘 말하고 있었죠. 너는 이제 강유진이 아니다. 너는 청아그룹의 며느리일 뿐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 붙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제 명함, 제 사무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깊은 서랍 속에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나
자신만 빼고요.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 중 어디에도 제가 속할 곳은 없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거대하고 화려한 성 안에 갇힌 이름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집살이. 책에서만 보던 그 단어는 제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꾸짖음이나 눈에 보이는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같은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늘 보이차를 드셨습니다. 섭씨 95도의 물에 첫 잔은 10초 만에 따라버리고 두 번째 잔부터 마시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온도가 1도라도 틀리거나 우리는 시간이 1초라도 어긋나면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1000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거실에 놓는 꽃꽂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원래 화려한 색감의 작약을 좋아했지만 어머님은 오직 단아한 흰 난초만을 고집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작은 변화를 주고 싶어 분홍빛이 살짝 도는 난을 가져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난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옆에 있던 집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경박스럽구나. 치우거라. 그날 이후 저희 집 거실에는 늘 흰 난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희 친정에 대한 어머님의 은근한 무시였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험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공무원 집안은 참 반듯해서 좋더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반듯하기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법이지. 그 말씀 속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 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늘 제 곁에서 미안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라 그래? 아기는 없으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수십 번 다시 끓였고 제 취향을 지웠으며 제 부모님을 향한 날선말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 인내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제 인내의 끝은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제삿날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보기 힘드니 잠시만이라도 와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요. 잠시만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어머님은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아주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쪽 일은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제야 어머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주 작은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내 본부는 여기다. 내일이 할아버님 제사인데 맏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남들이 보면 최씨 가문은 규율도 없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게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율, 체면.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딸이 되어 달려가지도 못하게 막는 그 차가운 규율. 그것이 제가 지난 7년간 지키려고 애썼던 가족의 평화라는 것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숙인 고개 아래로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순종과 인내는 바로 그날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 전 사람들은 저를 강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의도의 미다스. 움직이는 기업. 그때의 저는 숫자로 세상을 보았고 가능성으로 미래를 읽었습니다. 제 손에는 늘 최신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제 머릿속은 전 세계의 경제 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운용하던 자금은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1년 예산과 맞먹었죠. 저는 그 시절의 인맥과 정보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유물처럼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청아그룹의 며느리에게는 그런 날카로운 무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저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과거를 꺼내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싸울 겁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다음 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저희 집 옆에 있던 대저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의 소유였는데 그가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결혼 전 펀드를 운용하며 벌어두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결혼식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며 건네주셨던 묵직한 통장. 그 모든 것을 합치니 저택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연락해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조차도 제가 매일 아침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통화를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서명란에 강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끝난 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유진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아범은 이제 괜찮아. 걱정 마라.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야겠어요. 어머니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서울은 무슨? 우리가 거길 못하러 가니? 제가 두 분이 사실 집을 마련했어요. 뭐? 시댁 바로 옆집에요. 이제 더 이상 허락받고 오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을 때마다 저 보러 오시면 돼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아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그 집에서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살기만 바랄 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딸이 조용히 사는 게 뭔데?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그렇게 숨죽여 사는 게 조용히 사는 거야? 유진아, 나한테 평온하게 사는 건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면 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아.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소중한 부모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딸이 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과연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응원하시겠습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아주 큰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이 이사 오시던 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덕분에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희 비밀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청아그룹의 맏며느리 강유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그림자 같은 며느리. 남편은 제가 예전보다 더 차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이제야 맏며느리다워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모두가 저의 순종적인 모습에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담장 너머의 집을 보며 얼마나 자주 미소 짓는지를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 저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집 저희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청아 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행복해하는 평범한 딸 유진이가 되었습니다. 왔니?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가 지은 따뜻한 밥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말없이 차려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 놓으셨다가 슬며시 내미셨습니다.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제가 시댁에서 보낸 하루 전체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가끔은 투정도 부렸습니다.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갑자기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모든 것을 들킬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을 들고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와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맞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이중생활은 둘째 서연이가 태어나면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작고 여린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제 어머니 생각이 사무치게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셨겠구나. 몸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최고의 산후조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서연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날. 성대한 파티가 끝나고 저는 잠든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희 엄마가 마당에 나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외손녀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서성일 수밖에 없는 엄마.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위태로운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당연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제 소중한 사람들을 담장 뒤에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결심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된 동짓날 저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옆집을 가리키며 그곳이 저희 부모님 댁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 그 폭탄 선언의 도화선이 된 것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 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옆집에 아시는 분이 사시나요? 네. 왜요? 아니, 며칠 전부터 밤에 불이 켜지기에 빈집인 줄 알았는데 이상해서요. 어제는 어떤 할머니께서 창가에 서 계신 걸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둘러댔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싸늘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어찌 된 일이냐.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은 서연이를 더욱 꽉 끌어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누구 마음대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놀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묵직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만. 다들 그만두지 못해? 언제나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던 분, 그분의 첫마디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굳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모두 거실로 모이도록 해라. 우리도 이제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 말씀은 마치 최종 판결을 앞둔 재판장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청아그룹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강인석과 이선희의 딸 강유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정각. 약속된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의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의 무게중심에는 늘 그렇듯 시아버지 최진혁 회장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찻잔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 민준 씨의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신우이 미나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시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거세된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벌인 일 다 들었다. 참으로 대담하구나. 지난 7년간 나는 내 며느리가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명이나 해명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청하건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3년째 표류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듯했습니다. 알고 있군. 그래, 이건 골칫덩어리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실패한 사업이지.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는 관심 없다. 하지만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은 존중한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혼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가문은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차가운 힘이 실렸습니다. 내 부모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그래서 이 집안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고 싶다면, 내 실력으로 나를 먼저 존중하게 만들어봐라. 그분은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아라. 민준이와 함께. 내가 만약 이 죽어가는 사업을 살려낸다면 나는 내가 벌인 모든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 내 부모님도 우리 집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한다면 너는 내가 온 곳으로 조용히 돌아가면 된다. 물론 아이들은 최 씨 가문의 자손이니 이곳에 남아야 할 테고. 너무나도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제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승부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계셨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결과로만 가치를 증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있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버지께서는 그 갑옷을 벗고 진짜 강유진의 모습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울며 매달리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가장 큰 투자금을 걸고 가장 위험한 싸움에 뛰어든 한 명의 승부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평창동 대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사업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았고 관련 서류는 시아버지의 개인 서재 깊숙한 곳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넘기며 과거의 기록들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민준 씨는 숫자에 약했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오래된 부동산 계약 서류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집. 제가 부모님을 위해 매입한 그 대저택의 과거 소유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윤석영. 제가 그 저택을 매입할 당시 저에게 집을 팔았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외에 거주하는 사업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서류에는 그 집을 매입하려 했던 사람의 이름도 똑같이 윤석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그 이름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서류함 가장 밑바닥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적혀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께서 낯선 여인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아주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영과 함께 나의 유일한 안식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그 여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아파하고 언젠가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애끓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외부인을 경계하셨는지, 왜 가문의 품격과 규율에 집착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제가 옆집에 부모님을 모셔왔을 때 그토록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는지. 그 집은 시아버지께서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과 그의 아이를 위해 마련해주려 했던 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테고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 여인이 혹은 그녀의 아이가 다시 나타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문을 그리고 아내라는 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분을 그토록 차갑고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셔온 행위는 시어머니께는 과거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가 그분의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외부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여자로서 그분이 가슴 깊이 느꼈을 배신감과 외로움이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화려한 보석과 비싼 옷으로 감싸고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얼룩져 있었을 겁니다. 저는 손에 든 편지와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제가 원하는 승리일까?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상처를 무기 삼아 얻어낸 승리가 과연 진짜 승리일 수 있을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을 마주하게 된 저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긴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결국 그 비밀을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그리고 결과로. 그날 이후 저는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달라진 제 눈빛을 보며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기만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든든한 동료이자 전우였습니다. 6개월 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마침내 기적처럼 성공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혁신적인 계획안이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거액의 해외 투자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저와 남편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술잔에 모든 인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저의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끓인 대추차 2잔을 들고 정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드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함께 달을 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은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제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며 3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셨던 그런 분이라고요. 저희 엄마는 가진 게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사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만 아셨거든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석영이라는 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달에 고정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두려워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강철처럼 단단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흐느낌은 이내 참을 수 없는 오열이 되어 고요한 밤의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머님의 등을 가만히 쓸어드렸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어머님께서 겨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나약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평생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어머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남편도 아니고 너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그 말씀에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 인해 평생을 아파했고 외로워했던 두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어머님의 상처와 지난 7년간 쌓아왔던 저의 서름이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달빛 아래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뜻한 해빙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청아그룹의 회장 최진혁이 며느리 강유진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게 청아건설의 이사직을 맡기고 싶다.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게다. 앞으로 민준이를 도와 그룹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은 제가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권력, 명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설 수 있는 기회.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자리는 그룹의 이사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준 씨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 또 저희 부모님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대답이 의외라는 듯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작은 존중의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시부모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바로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유진이가 마련한 집으로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구분이 없는 곳, 제 아내가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두 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남편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황하는 어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그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서운함, 그리고 아주 작은 대견함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분께서도 아들의 진정한 독립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주 주말, 저희 네 식구는 옆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많은 짐을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의 옷가지와 아이들의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밤 냄새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우리가 방금 떠나온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 거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집.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는 더 이상 높고 차가운 담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대립의 공간이 아닌 서로를 마주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7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아이들은 훌쩍 자랐습니다. 저의 세상은 이제 아주 평온합니다. 제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은 사라졌고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평창동의 저희 동네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풍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채의 대저택. 그리고 그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주말이 되면 저희 집마당은 두 가족 모두의 것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시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십니다.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시지만 바둑돌을 놓는 소리만으로도 서로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가끔 저희 아버지가 끓여주는 구수한 누룽지를 드시러 저희 집으로 마시러 오시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 텃밭에서는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함께 상추를 뜯고 계십니다. 예전에 꽃게라고 차가웠던 박 여사님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흙 묻은 호미를 들고 저희 어머니에게 김장 비법을 묻는 평범한 할머니가 계실 뿐입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를 사부인이 아닌 언니, 동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남편은 이제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에도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씻기고 책을 읽어주며 가끔은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한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리고 제게 늘 말해줍니다. 자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서재에서 작은 규모의 온라인 투자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저의 능력을 좋은 곳에 쓰면서 동시에 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청아그룹의 며느리도 여의도의 미다스도 아닌 그저 온전한 강유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숯불 위에서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사이를 오가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저는 이 당연한 행복을 찾기 위해 아주 멀고 힘든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들께 드리는 교훈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가두는 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시부모님의 변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드리는 교훈입니다. 효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서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용기가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완고함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모든 가시 돋친 말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위대한 열쇠라는 것을 저는 제 시어머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평창동 언덕 위로 두 채의 집에 나란히 불이 켜집니다. 하나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집. 다른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부모님의 집. 그 두 개의 따뜻한 불빛을 보고 있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이처럼 서로의 불빛을 멀리서나마 바라봐주고 그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가깝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의 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유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녀가 내린 마지막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잠시나마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